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은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민주당은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서 친윤계와 공개 석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1분 뒤에 각각이 가지는 의미와 파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나흘 동안 집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9분 길이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을 향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계엄 선포와 관련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거대 야당이 대선에 승복하지 않고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 추진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 같은 의회 독재에 맞선 통치행위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면권과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걸 두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탄핵으로 유죄 선고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의 논리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커진 탄핵 심판은 물론 수사에도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구성 등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결단까지 차마 밝히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선관위 해킹 공격 때 점검해 보니 보안이 엉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주장 말고는 선거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루 기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공생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김태호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대비하고 물러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고 평가하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신임 권 원내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론은 탄핵 반대이고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요? 네,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5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신임 권 원내대표 주도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앞서 3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모레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이 당론이라고 못 박았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벌써 7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로 찬성하게 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찬반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간략한 오늘 상황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 담화는 29분간 녹화본을 언론에 제공했고요. 언론사는 이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한번 대통령의 담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전 의원님 먼저 그 핵심적 요약하면 그건 것 같아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네. 근거는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걸 이제 요약해 보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사법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다. 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네. 그런데 좀 이것이 뭐 이걸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늘 왜 하셨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토요일이면은 또 탄핵 소추안에 대한 또 재표결이 있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안에 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런 본인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또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탄핵 표결을 앞두고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오늘 담화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것이 과연 통치 행위에 이제 해당하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법조계의 좀 판단은 좀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화는 대통령께서 왜 했는지 그리고 뭐 불가피한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드셨죠. 뭐 오늘도 물론 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지금 그렇죠. 또 가결돼서 오늘까지 이루어진 이 탄핵이 11명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중에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이 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없는 명분 없는 이제 탄핵으로 인한 어떤 그런 전국의 운영의 발목을 잡는달지 또 특활비를 뭐 깎는달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대 여당에 대한 이런 경고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제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담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또 판단하시고 또 표결에 참여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를 가지고자 좀 하신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또 조치라고 얘기를 하신 게 본인이 정말 장악을 하려고 했다면 어떤 그런 뭐 실탄을 장비한 뭐 이러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그냥 실탄 없는 그런 군인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질서 유지에 필요한 어떤 소수의 병력 예. 지금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3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이랄지 또 국회 해제 의결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병력을 철수시킨다 뭐 이러한 것을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비상계엄은 뭐 선포를 했지만 또 최소한의 예. 그 조치를 좀 취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알겠습니다. 하시려고 한 것 예.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담화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명확해진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진 사퇴는 할 가능성이 낮다. 예. 예. 저는 오늘 담화를 보면서 국민들을 전부 고혈압 환자로 만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화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예.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쉽게 요약하면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으로 계엄군을 동원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정말로 통치 행위든 아니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죠. 분명히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전시라든지 사변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사태인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할 수 예.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이 상태도 아니고 그렇고 대테러가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사회 혼란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죠. 그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간 대통령의 국정을 하는 거 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을 선택했고 190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인정해야죠. 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 말을 안 따라주냐.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뽑혔지만 국회는 야당을 준 거예요.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야당과 함께 협치하면서 정치를 하는 그게 바로 고도의 정치행위죠. 예. 그것을 계엄군을 동원해서 야당의 경고를 한다? 그건 정말 그거는 스스로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다시피 그런 내란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야당이라는 게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담화를 보면서 이건 정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 아닌가. 예. 어떻게 저렇게 사안을 바라보고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판단력을 갖고 그리고 벌써 계엄 이후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니 거의 7, 8일 흘렀는데요. 그 동안에도 많은 기사와 그다음 관련자들의 증언, 그다음 군인들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설령 처음에 저런 생각을 했더라도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오로지 그냥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민 담화를 보면서 정말로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는 예. 결정적인 자충수를 두셨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내일 모레 얘기를 있을 나누서 네. 얘기할 거니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혹시 선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킹, 북한의 해킹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나온 겁니다. 이후에도 뭐 만약에 헌재를 간다고 하면 이후에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전 의원님, 선관위가 완강하게 부인을 해서 이 부분을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선관위의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늘 또 입장을 즉각적인 냈죠. 입장을 예. 냈죠. 그래서 그런 그 보안 컨설팅 실무단을 구성을 할 때 선관위로서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 지원했다 이렇게 서로 좀 말이 다른 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건지 또 선관위의 말이 맞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래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선관위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직무 감찰 대상에서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감사원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제 그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속거리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 감찰 정말 선관위의 잘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떤 그런 감찰, 외부의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선법상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셀프 감찰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선관위가 어느 정도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입장 또 이 보안 점검을 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볼 만한 저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선관위가 예. 오늘 낸 입장문에도 모든 것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최대한 제출하고 협조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추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제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는 다른 기관은 다 모두 다 제출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또 투명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 이 어떤 그 감사원의 직무 관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금 감사 대상도 아닌 이 선관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그 보안 컨설팅을 했을 때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본인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오늘 담화문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 조작이 사실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는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것은 좀 진위 파악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관위의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화될 수는 다른 또 문제일 수 없는 있죠.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도 이 비상계엄을 통한 이 선관위의 어떤 그런 무장 그 병력이 또 예. 진입을 하고 뭐 거기에서 뭐 위법적인 그러한 또 뭐 자료나 어떤 그런 행위가 뭐 있었다고 하면 뭐 그것은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국 의원님께는 영상 한번 더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또 하나요. 앞서 저희가 경고성 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더해가지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 얘기도 나중에 만약 헌재를 가게 된다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특전사령관이나 뭐 여러 군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하고는 사뭇 좀 다른 얘기예요. 많이 다르죠. 예. 네. 그 먼저 선관위 얘기를 하면요. 원래 전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되면 그것을 뚫기 위한 해킹 기술이 발달됩니다. 예. 그리고 해킹 기술이 나오면 또 그 해킹을 막기 위해서 또 업그레이드한 전산 시스템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산 시스템도 완벽하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선관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부정선거가 선관위로부터 있을 것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해킹이라는 문제는 모든 전산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우리 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투개표 상황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개입돼 있어요. 예, 각 동사무소 가서 투표하고요. 그다음에 그 투표함을 모아서 공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설령 전산 시스템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K-보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럼 본인도 그렇게 당선돼 놓고 이제 22대 총선에서 지다 보니까 총선이 마치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고 이것이 계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예. 이 정말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런 특별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정도의 인식을 갖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을 했으며 저런 판단력으로 계엄 조치를 했고 헌법이나 법률상으로도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 또 말씀드려보면 잠시 병력을 주둔한 게 뭐냐, 그게 왜 폭동이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각오를 하고 담을 넘고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빨리 했기 때문에 군인이 빨리 설 수밖에 없었죠. 예. 지금 다 증언으로 나오다시피 대통령께서 수차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과 각 작전을 담당했던 사령관하고 아마 조사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아마 수차례 이상은 통화를 한 걸로 현재 나와 있고 더 많은 통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계엄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성공하게끔 예. 아주 구체적인까지 대통령이 챙긴 정황들이 지금 각 사령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을 다 끌어내라.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단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의장, 구체적인 명단도 14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폭동이 아니고 경고성이고 잠시 군인을 보낸 거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본인이 이 비상계엄의 실패에 따른 사후 변명이고 본인의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지 순수한 목적을 이 장면으로 인해서 환치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예. 저는 그게 속아날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공모하고 음모를 꾸몄고 실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수립해 왔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발동이 되고 작동됨에 있어서 군인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양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명령과 양심 사이에 갈등을 겪으면서 예. 이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 그런 결과물인 것이지 분명히 이 계엄군을 통한 국정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성공하려는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현재까지 수사와 각 사령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예. 싶습니다. 그럼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한 이유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헌재 심판을 대비한 거라고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선 그 다가오는 이제 그 탄핵 소추 안에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이제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근데 저는 조금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상계엄의 필요성, 그리고 또 비상계엄 시에 필요한 아주 그냥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하신 것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란은 아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행의 자체는 지금 법원에서도 그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어제 이제 그렇게 법사위에 나와서 예.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비상계엄이 뭐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거와 내란이 되느냐, 이것은 완전 별개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다. 그러니까 예. 비상계엄이 혹시나 위헌이나 뭐 위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내란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뭐 탄핵 소추안도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뭐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을 향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죄명이 바로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이제 그 수괴가 우두머리가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우두머리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정말 이게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말 국가기관을 아예 장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장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300명이 안 되는 그런 병력을 보냈고, 또 이 실탄도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된 다음에는 바로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다. 예. 뭐 단수나 단전. 내가 만약에 정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 내란주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단수나 단전을 우선적으로 했고, 예. 그리고 사람이 없는 오히려 주말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뒤에 지금 하신 말씀은 이거는 나를 그 내란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예. 것이, 오늘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이 이번에 내린 그 비상 그 계엄이 예. 이것을 바로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 내란의 예. 목적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없었다. 이러한 것을 좀 강변하신 거 아니냐 수사까지요. 싶습니다. 예. 이 담화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담화를 통해 확인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윤석열 탄핵 지연은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담화가 끝나고 바로 오전에 민주당에서 오전 오후 계속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께는 그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 비상계엄과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누가 했나요? 본인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든 안도 내년 4, 5월 대선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대목에 또 이재명 대표를 끄집어내서 물타기 하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오늘 담화문을 보면서 일종의 변론 요지서 같아요. 본인이 아마 출도 안 하고 이것으로 변론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를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 예.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같은 성격의 담화문이었고 지금 많은 양심 고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작전을 담당했던 중간 간부 또 일반 병사까지 예.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사실 박근혜 트라우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서 많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흔들리다 보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까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좀 참아달라. 예.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다음 날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다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해요. 예. 대통령의 생각이 이랬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랬다. 그럼 뭐냐면 거기는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따라했다. 뭐 이런 어떻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특전사령관, 그다음 보안사령관 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미 무너졌다 생각하는 거죠. 이대로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어마어마한 뒷얘기들이 다 공개될 것이고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은 이미 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얘기해야만이 이 물결처럼 흘러나오는 양심선언과 고백을 예.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급하게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나. 근데 그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를 한편으로는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지금 오늘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12월 5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또 탄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선으로 판단을 할 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 검찰의 주요 간부 3명을 탄핵안을 가결을 해서 지금 이미 헌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3명의 이 간부급 그 검사들의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예. 지금 오늘까지 11명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지금 헌재에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묻고 싶은 것은 이 11명 중에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탄핵이 인용이 될 사람이 있는지 예. 탄핵 소유 그 사유를 보더라도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예. 11명이 다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마비를 국정의 발목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해명을 하실 건지. 그래서 이거는 해도 너무한 이런 탄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신 지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어떤 불법을 위헌적인 것을 저지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국정 발목 잡기 특히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 물론 국회 부여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하게 행사가 돼야 되겠죠. 예. 남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탄핵이 너무나 남용이 되는
이러한 알겠습니다. 상황이 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또 막고 그리고 또 본인의 대선 출마를 지금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저는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는 김병욱 전 예. 의원 얘기 듣고 다음 예, 얘기로 예. 넘어갈게요. 저희가 국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국회의 힘보다 대통령의 힘이 강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고요. 예. 예산안도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의원들이 정액 요구를 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도 대통령 임명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8대2 정도로 대통령이 월등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수당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다수당이 됐으면 야당과 다수당을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할 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되는데 예.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다.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산안도 마찬가지죠.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달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민이 뽑은 다수당의 야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초한 측면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안을 내거든요. 해임 요구안을 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장관은 직무를 하게 됩니다. 예. 국회가 가질 수 있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탄핵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탄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방향타를 잡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하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도 임명을 하죠. 예산을 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 써달라고 증액을 해도 거부해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임 요구하고 탄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임 요구 또한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한 수단이 탄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야당에서 좀 활용을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 제대로 일 안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람과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예. 탄핵이라는 제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고 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직무만 정지될 뿐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직무대행을 또 선임을 하면 그렇게 공백이라는 문제도 짧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담화를 여권은 어떻게 봤는지 영상을 보고 짧게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든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두 분 다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공개석상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 자리가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그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저런 이제 발언을 좀 함으로써 예. 좀 국민의힘의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예. 좀 국민들께 아무런 여과 없이 좀또 방송되는 좀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힘 소속 일원으로서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하고 정말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이 되셨고 어쨌든지 간에 뭐 이 비상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또 불안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수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내 화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서로 상대방을 입장을 좀 인정을 하고 예. 오늘 권성동 대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대의 말을 좀 끝까지 좀 경청을 하고 좀 하면서 그래서 좀 토의를 통해서 어떤 원보이스를 내는 그런 노력이 저는 예. 필요하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글쎄 저 장면에서 그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로 분류된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런 발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당 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또 입장 발표도 했었고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뭐 이란 이안 이렇게 추진해 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이 사과를 겸한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와 자세와 오늘 담화문의 내용은 하늘과 땅이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당한 거죠. 그때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그리고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했는데 결국엔 또 뒤통수 맞았다.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담화문이. 그런 속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친윤계 의원들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를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예. 경제도 그러고 모든 부분이 지금 엉망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리스크를 없애고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국민의 뜻인데 정부 여당이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저런 모습을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한다는 것은 설령 할 말이 있어도 비공개로 전환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것이 어떤 전파를 타고 국민들한테 어떤 상처를 줄 건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저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이미 여당이기를 포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부의 싸움을 너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내부 싸움이 국민들도 이해해 주리라고. 전혀 그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죠. 국민들이 지금 하루빨리 윤석열 리스크를 없애고 그것이야말로 질서 있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정부 여당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영상을 보고 정치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입니다.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정부 정지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앞서 봤던 상황을 좀 이어서 가볼게요. 서정욱 변호사,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먼저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있고 난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저것이. 예. 그리고 나서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주장을 했고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발언 중에 가장 이제 오늘 논란이 된 게 예.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사석에 내란을 자백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평생 검사 출신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피의자가 나 도덕질 안 했다.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자백한 거 아니야? 이거하고 좀 똑같다 봐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 중에 어느 부분에 내란을 자백한 게 있나요? 오히려 이게 그 내란이 아니다. 예. 나는 자유민주 질서를 이게 지키기 위해서 수호를 위해서 했지 내란이 아니다. 예. 국회마비나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내란을 자백한 건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오늘 반발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 선거는 예상보다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났어요. 이 말은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이 혼란을 돌파하자 예. 이런 게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의원이 34표. 예. 이거는 김상일 평론가 네. 여당 상황을 여쭤봐야 되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당이 이제 갈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서정욱 변호사의 희망사항이죠. 예.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비상 계엄이 선언이 되고 1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계엄을 막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드러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에서는 윤석열 대표한테 찍히면 체포당할 수 있고 또는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가 친윤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34표의 김태호 후보 지지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34명은요. 윤석열 그 대통령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는 말씀. 그렇죠. 예상보다. 예. 그러면 탄핵은 당연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친윤계에서 기획하는 것처럼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뭐 단단하게 저기로 친윤의 의도대로 당이 단일 대우로 간다.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저는 희망사항이라고 뭐 봐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뒤에서 다 다룰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를 한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을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선동 신임 원내대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판단할 문제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옛날에 그 홍준표 그때 대표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출당시킨 이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출당 조치가 아주 잘못됐다. 실제 이제 그 대선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역대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최악의 참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는 이제 그 본인이 구성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거 윤리위는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바로 이게 그 한동훈 체제가 와야 될 가능성은 이게 저는 아주 높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예. 여러 이제 그 언론 인터뷰나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누구도 지도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 예. 본인도 이게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책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죠. 근데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이게 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친윤 쪽으로 김민전, 그다음에 김재원, 그다음에 인요한 최고위원 있죠. 예. 여기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나도 사퇴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도부는 바로 붕괴되고 비대위로 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이번에 뭐 대통령을 이게 축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그 비대위로 가게 되면요. 예. 또 폭당하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폭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뭐 지금 윤리 축출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한동훈 체제가 어차피 이게 곧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앞서 말씀하신 게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를 상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요. 토요일 날 이게 또 표결을 해봐야 되지만 예. 지금 현재 그 분위기상으로 찬성하겠다는 분이 한 7명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럼 확실하게 붕괴될 거고요. 근데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 안 되더라도 이게 최근에 장동혁 의원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도처에 그 로드맵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통과 안 되더라도 사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와야 되는 거고요. 예. 통과가 되면 확실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균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 지금 뭐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8명의 이탈표. 조국 의원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한번 볼 텐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분들은 8명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죠. 늘긴 했지만. 네,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단체로 이제 불참하다 보니까 소신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아예 불참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이 굉장히 높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실제 투표할 때 찬성표를 던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즉 이탈표가 예기치 못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올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8표, 9표가 아니라 10표 넘게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과 일반 국민들이 지금 해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요구하는 민주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든요. 그거에 토요일 날 얼마나 영향을 받아서 소신 투표를 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로서는 8표, 9표 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 첫 번째 탄핵안을 표결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탄핵 당론화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2가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 방식 어떻게 표결할 건지 저번에는 다 퇴장을 했고요. 부결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부결 당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부결 당론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부결 당론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원들은 얼마든지 양심에 의거해서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죠. 네.
사실상의 상위법인 국회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규칙이 국회의 법에 벗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 간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상위법에 비추어 맞지 않고 또 저런 행동들은 사실은 위헌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같은 논리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뭐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뭐 불법이고 위법하고 내지는 뭐 양심에 반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황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유로운 투표를 할 의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보도에 의하면은 24명 정도 그리고 오늘 표결에 의하면은 많게는 34명까지는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되게 높고요. 그리고 가결이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대통령의 힘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이완될 가능성이 또 꽤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금 뭐 사퇴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시점이 예.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당론으로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노력을 함께 할 때 그걸 의심하니까 장동혁 최고가 이거는 부결이 안 되면은 사퇴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시점이 그 이전 탄핵안 그 표결을 앞둔 시점이나 그 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좀 정확하게 시점을 알아보고서 다시 그 판단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의원의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 잠깐 볼까요? 경찰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를 했다. 오늘 저희가 정치권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적인 부분을 따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비화폰이 이제 뭐 보안이 되는 전화인 것 같아요. 저 핸드폰이 가지는 의미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과 통화 횟수 그리고 그 시각이 보관되어 있을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란죄의 일련의 과정 중에 모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시각에 통화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가담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 중에 압수수색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찰이 발빠르게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적 증거에 의한 진술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은 지금 넘치고 있는데 예.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돼야 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 하나하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특히 비화폰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녹음되어 있거나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 통화한 사람의 목록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도 하나 늘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수사 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이게 좀 심각한 저는 지금 중복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수사기관이 이제 6개 될 거예요. 보세요.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군검찰, 예.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그 상설특검, 그다음에 일반 특검 이런 식으로 이게 중복 수사가 되면요.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검찰을 빼고 이제 또 공주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고 아마 경찰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또 김용현 장관을 구속하고 실제 압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즉 검찰은 원래는 이게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두 개만.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해서 그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까지는 이게 해놨어요. 예. 이게 뭐 부패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직권남용은 이게 꼴인데 몸통은 내란이잖아요.
근데 이 꼬리에 대해서 관할이 억지로 있다 해서 몸통까지 우리 수사권에 있다. 이래 또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요. 예. 심지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있죠. 이분은 이게 아예 직권 남용도 수사권이 없다. 검찰은 손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지금은 막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존재감 과신지 뭔지 예. 이렇게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답했거든요. 빨리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혼선이 나중에 증거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게 공소 적법성 이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질서 있게 제가 보기에 경찰이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게 공수나 검찰은 저는 없다 봅니다. 그래요? 결국에 예. 1차적으로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에 있을 저희가 탄핵 소추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변수가 생겼다고 할까요? 조국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난 그 시점부터 저는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14일 날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의 경우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는 현재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이 절차가 빨리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김상현 평론가, 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네. 참석을 못하고 의원직이 상실됐죠. 승계하는 네.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승계 절차를 조국 전 대표가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저것이 대법원이 국회로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럼 국회가 그 통보를 받아서 선관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선관위가 마지막으로 승계를 확정 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저 선고가 있자마자 국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바로 그걸 받아서 선관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에 다 일어난 네네네네. 일이죠? 네. 예. 오늘 다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국 전 대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니면 엄정한 투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루어져 있고요. 예. 지금 선관위에서는 원래 10일 이내에만 그거를 확정 져가지고 통보를 하면 되는데 예.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바로 결정이 나서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0일이 돼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한다면은 내일 바로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조국 의원 오늘 그 판결 관련해서 탄핵안하고는 전혀 이제 영향이 무관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승계된 의원이 어떻게 이제 행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국 전 대표랑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 명확한 가능성은 상황이기 없죠. 때문에 예. 그래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조국 당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요. 이 당대표에서도 사임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당대표로서의 큰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여지는 있겠죠. 예. 당장 내일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구속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조국 당대표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절차가 바로 들어가나요? 내일 소환 통보를 했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내일 이제 구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되게 되면 의원직이 이미 상실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선 총선도 이제 출마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도 사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상황입니다. 예. 다시 탄핵 소추안 얘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레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그 경우도 한번 보고요. 부결됐을 때 경우도 한번 볼 텐데 가결이 된 이후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당론이 아직도 이게 탄핵 반대가 당론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결국 당론을 어긴 의원들이 노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당론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게 분당으로 갔죠. 예. 그때는 바른정당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파들이. 아마 저는 이번에는 이게 결국 분당으로 갈 이게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론을 반해가 투표하는 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뭐 국회법의 양심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당론은 징계는 가능합니다. 막을 수는 없어도 당론을 어겼을 때는 이게 그 징계는 가능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기명 투표. 지금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극심한 혼란이 올 거예요. 통과되면 아마 이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과연 한 당으로 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그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반대가 깨지지 않을까?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깨지잖아요. 지금도 이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게 같은 당을 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분당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라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법통이나 이런 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아까 탄핵이 통과됐을 때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고 바로 이게 비대위 체제가 들었으면 그러면 이게 또 원내대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원내대표가 먼저 이게 모시고 오는 게 원칙입니다. 당대표가 무너지면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숫자로 보나 오늘 이게 그 친윤계가 국민의힘의 이제 법통을 유지하고요. 아마 이게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나가거나 아마 이게 제명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래 예상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누가 남고 나가는 문제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국민들 위에 조금이라도 서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심 위에 서서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고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의 권력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고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에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부결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이것을 부결시키겠다고 했는데 부결을 못 시킨 책임을 지고 대표가 사퇴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는 부결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방향을 전환해서 가결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결됐다고 해가지고 가결을 천명한 사람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것은 말한 대로 당론을 어겼다는 징계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론을 어겼다는 징계를 옛날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징계를 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지금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거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투표는 그거하고 연동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왜 국회법에서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법에 따라 한 거를 정당이 법보다 낮은 수준의 정당 규칙으로 징계를 한다고요? 위법이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 상황과 정지되지 않은 상황은 또 다를 것이다. 상황이 또 달라진다.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상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탄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통령만 계속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전부 다 몰락했습니다. 그런가요? 태극기 부대 모든 선거에서 그러면은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승리한 선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후보도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사실은 이 당의 출신도 아닌데 무슨 렌탈샵에서 렌탈하듯이 후보를 렌탈해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으로 이용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이준석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탄핵의 강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전을 국민의힘 정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는 지리멸렬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그때 반대했던 분이에요. 아닌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게 그때요. 탄핵이 무기명 투표잖아요.
따라서 이게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이 자체를 몰라요. 근데 뭐 탄핵에 찬성 한 사람하고 이게 반대한 사람 몰라겠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아주 이게 왜 무기명 투표니까요. 제가 알기로 이게 오히려 탄핵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반대했다는 분들 중에 지금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고요. 예. 윤상현 의원도 대표적이죠. 본인이 반대했다잖아요. 근데 오히려 찬성한 분 있죠. 거기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주도했는데 정계 은퇴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또 주도했죠. 지금은 이게 대선 주자로 존재감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게 저는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한 분들이 오히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뭐 크게 그 오히려 몰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도 지도부 붕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말인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유효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그러면 그 지도부 사퇴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될까요? 죄송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부분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지만은 긍정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너무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이게 두 번 한 건데 김상일 평론가님 아니라고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김민전 최고는 지금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의 사람이니까 못했으니까 사퇴해야죠. 예. 근데 나머지들은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사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대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살펴볼 텐데 과거의 영상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좀 가장 궁금했던 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담화는 그와는 반대되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 안에서 대통령과 당과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요 당에 일임하겠다 했지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일임하겠다 한 거 아니잖아요. 당이란 게 국민의힘 당이 한동훈 개인입니까? 당이 꼴 한동훈입니까? 짐이 곧 당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전체 당의 국회의원들, 전체 당원들의 뜻에 일임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원뜻이죠. 따라서 이게 그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본인은 내한테 맡기는가? 이렇게 오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원래 뜻은 이게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그때도 의원들의 대다수는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이게 원내대표 선거만 봐도 지금 또 이게 김태호 후보나요 이런 분들이 다 친한이 아닙니다. 이쪽은 다 친윤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친한도 있지만 중도가 많아요. 중도가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30몇 표가 다 이게 친한이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이게 저희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친한이 아니에요.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따라서 이게 그 판세를 보면 저는 중도 친윤 쪽이 압도적이다. 이게 근데 친윤들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하야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끝까지 탄핵을 막으면 좋고 탄핵이 최악의 경우 못 막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이게 그 대통령의 판단을 내란이 결국에 탄핵은 내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란이 돼야 탄핵이 되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걸 한번 다투보겠다는 입장이 당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일반적 의견. 근데 김상민 의원님 이 의견도 불과 며칠 전만 생각해 보면 여권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 탄핵 트라우마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랬죠. 그것도 좀 바뀐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체포 대상까지 됐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심각한 오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을 일임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돌변을 합니다. 말을 바꿔요. 대국민 담화까지 했어요. 그 취지를 한번 보세요. 예. 예? 근데 말을 바꿔서 이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내가 뭐 당에 뭐 일임을 왜 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던 거죠. 왜? 그 당시에 탄핵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거짓말이 아닌가. 시간을 벌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본인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바를 들어주는 듯한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한테 일임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제는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담화를 왜 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때서부터 뭘 고민한 거냐면 이게 나한테 넘어왔으니 예. 나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책임을 나 혼자 탄핵 쪽으로 가져가면은 이 당이 분열이 되니까 당의 어떤 분열을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이 고민을 굉장히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나와가지고 그 계엄 다음 날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계엄을 막는 것보다 사실은 이 탄핵안을 처음 1차 탄핵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는 그 고민이 훨씬 크고 깊었다. 이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게 뭐냐?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대표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3의 길 내지는 신의 한 수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거부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나름의 노력을 한 거예요. 예.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국민에 의해서 한 번은 거부되고 야당과 국민에 의해서 거부되고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노력은 다 소진됐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데 앞서 저희가 이제 CG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말이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거를 한번 좀 보여드렸죠. 그걸 한번 보면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글쎄 손정혜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지난 5일부터 6일, 8일 그리고 오늘 보면 글쎄요 말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하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여지도 있고 한동훈 대표 역시도 자신의 처지가 거짓말한 사람이 될 염려에 처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탄핵을 이제 시키지 않고 탄핵 부결 쪽으로 의견을 갔을 때는 우리가 2월, 3월에 질서 있게 하야시키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경하게 우리는 탄핵 심판 받겠다, 기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반대해서 하야시킬 도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본인이 당대표에 앞장서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가장 결단력 있게 결정한 게 무참하게 실행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철수해서 그럼 그럴게요 하기도 좀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한다거나 이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이 담화를 비판하는 성명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예. 이미 본인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즉시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즉각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나왔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여당의 자중질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감을 굉장히 갖고 있다. 이번에 리더십에서 밀리면 존재감이 상실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조기 대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상고심이 네. 항소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그렇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33으로 해도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는 내년 5월, 6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탄핵을 5월, 6월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로 미루지 못하고 바로 이 탄핵이나 하야가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예상했죠. 그렇죠.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뭐냐? 한동훈 대표가 주구장창 얘기한 게 뭐냐? 이거예요. 대통령 직무 정지와 책임자 처벌. 이거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직무 정지도 안 할 것이고 나는 책임도 없어.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는 자기 일관된 입장하고 어긋나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도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냥 뭐 분리하더라도 우리가 제3의 길이나 다른 길이 없으니 지금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 줄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적인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불법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고민을 본인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길을 못 찾고 지금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 문제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뭐 항소심과 만약에 탄핵으로 갔을 때 헌재 심판 그 시기를 지금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죠. 원칙은 지킬 겁니다. 아마 대법원이 오늘 조국 대표도 원칙대로 선고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선거법은 3.3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위정교사도 이제 이거 다음 주 초쯤이면 배당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쟁점이 간단하고 정인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항소심은 이제 다 할 게 없어요. 따라서 이제 둘 다 아마 신속하게 놓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게 버틴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 가면요. 지금 이게 6명밖에 없어요. 9명 채우는 것도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왜?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임명권이 없잖아요.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이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 이게 탄핵 사건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원칙대로 할 것 같아 급하게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180일 정도 보통 이게 소요됩니다. 근데 이게 더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내년 4월 달에 또 이게 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또 어려워요. 그 2명은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야당에서 대통령 몫으로 2명을 인정해 줄지 이것도 이게 의문이에요. 따라서 상당히 그 헌재가 지금 구성 때문에 변수가 많으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 끝까지 버틴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안 끝나가게 대선하면요. 대통령 되면 이게 그 재판이 올스톱 될까요? 그렇게 보는 거는 극소수견입니다. 대통령은 새롭게 형사상의 소출을 안 당하는 소추 특권이 있어요. 내라고 안 빼고. 근데 기존에 재판하고 있는 그런 게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상의 특권은 없다. 이 말은 게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받으러 나가야 되고 대통령 도중에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또 한 이야기예요. 국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면 대통령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이 된 데서 재판이 올스톱되고 모든 게 면책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대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무죄로 뜨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이게 화약고로 남아있다고 봐요. 선 변호사님도 비슷한 견해세요?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로서 대선까지 가서 대선에 대통령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거나 유죄로 선고되면 법치주의의 열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과 범죄의 문제를 연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이쪽이 불법과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건 당위성과 정당성이 없는 논란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몇 개월 걸릴지가 중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네. 당장 직속 지휘를 받았던 그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어 있죠. 경찰청장도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헌재의 판단보다 훨씬 더 높게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여권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긴급 체포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구속요건에 모두 다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수개월이나 걸리는 이 탄핵 심판의 여하를 따지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의 소명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 리스크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상황이 좀 여러모로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